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식당에 핸드백을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돌아왔을 때 한 웨이트리스가 문을 잠그며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세요. 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제가 사장님 테이블 위쪽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큰 영광이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64살의 백발 여성이 되어 옛기와집이라는 식당의 직원용 모니터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31년 전인 1993년 부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남편 민호 씨는 2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일하던 부산철강 공장의 낡은 지붕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박정희 시절에 지어 땜질만 거듭하던 낡은 공장은 결국 새 시대의 안전 불감증을 이기지 못했다. 오후 2시 30분에 전화를 받았고 5시에는 벌써 사장실에 앉아 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들 준서에게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빠를 쏙 빼닮은 눈을 가진 7살 배기 아들. 매일 저녁 창가에서 아빠의 낡은 포니 승용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이에게 딸 지현이는 너무 어려서 고작 4살이었기에 훗날 아빠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집 텔레비전 위에 걸린 사진과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아빠를 알 뿐이었다. 수진 씨,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지 그래. 장례식장에서 옆집의 선영 씨 아주머니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언했다. 혼자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려고?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공장들은 문 닫고 월급도 몇 달씩 밀리는 판에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대답했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들리는지에 나 자신도 놀랐다. 고집은 3가지고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밥 먹여줄 겁니다. 아주머니, 그 자존심으로 국도 끓이고 내 새끼들도 배불리 먹일 거예요. 당시 돈으로 8천만 원의 보험금은 큰 액수처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은 좀이 양모 코트를 갉아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돈의 가치를 삼키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우리만의 사업, 작은 작업실을 꿈꿨었다. 그는 저녁마다 설계도를 그리고 장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하곤 했다. 이제 그는 없지만 꿈은 남았고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둘을 위해 그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재봉틀 2대와 오버로크 1대를 사서 북구의 낡은 주공아파트 방 한 칸에 설치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엷은 벽 너머 옆방에서 잠든 동안 바랜 마른 목골무늬 벽지가 붙은 그곳에서 교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해에는 주문 사이에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며 버텼다.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박이기를 반복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플 틈도 없었다. 남편의 낡은 포니는 나의 무기가 되었고 나는 완성된 교복 세트를 신고 학교들을 돌아다녔다. 아이들이 땀 흘리고 가려워하는 터키산 합성 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국산 제품이라고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했다. 교장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123여 중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샘플을 펼쳐놓고 말했다. 책상 위에는 교육 지침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저도 엄마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이 원단은 통기성도 좋고 박음질도 이중으로 했습니다. 10번을 빨아도 해지지 않을 거예요. 가격은요. 교장 선생님은 불신이 가득했지만 이미 흥미가 생긴 눈으로 원단을 만져보았다. 시장보다 15%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 키가 크면 무료로 수선해드릴게요. 박수진 씨, 설득당했네. 우선 한 반만 시작해봅시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 후로 12개 학교가, 그 다음에는 40개 학교가 더 동의했다. 둘째 해에는 나와 같이 절박한 여자들, 문 닫은 동일방직 출신의 연희 씨와 미숙 씨를 고용했다. 남편이 술주정뱅이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내 아파트에서 어깨를 맞대고 비좁게 일했고 연희 씨는 지친 손가락으로 바늘에 실을 꿰며 항상 말했다. 사장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진심이에요. 저 중국산 양말이라도 떼다 시장에 나가 팔려고 했어요. 셋째 해에는 작업실로 쓸 지하 공간을 임대했다. 천장 아래로 파이프가 지나가는 축축한 고디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5년째 되던 해에는 20명의 재봉사와 계약을 맺었고 부산과 경남 지역 40개 학교와 거래했다.
2000년이 되자 수진 텍스타일은 폐원한 유치원 건물 한쪽 동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150명의 직원, 작업복, 운동복, 의료용 의류에 대한 정부 계약까지 따냈다. 나는 공장 안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놀이방을 만들었고 당시에는 드물었던 사대보험을 보장했으며 유급병가를 주었다. 2007년에는 직원이 280명이었고 부수입을 위해 임대용 아파트도 3채나 가지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남부지역 기업가 포럼에 초청받았고 시청에서도 내 이름을 알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기운 내라고 꼭 죽을 끓였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피곤해 지쳐 눈이 감길 때까지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다. 사랑은 보살핌과 부양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90년대의 가난이 아닌 2000년대의 풍요 속에서 자란 내 아이들은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악착 같음을 물려받지 못했다. 아들 준서는 회사 지분 10%를 받고 2년 동안 관리자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언했다. 엄마, 지루해요. 이 서류 작업들, 송장들,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 길은 뭔데, 아들? 모르겠어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그가 자신을 찾은 곳은 보아하니 해운대 바와 간간히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인 듯 했다. 딸 지연이는 디자인 부서에서 6개월을 버티다가 결혼했다. 그리고 이혼하고 더 탄탄한 배경을 가진 남자와 재혼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사랑했다. 내 피부치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키웠구나. 아이들은 노력 없이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2007년 대구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강훈 씨를 만났다. 나는 47이었고 그는 57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그는 대규모 농업지주회사의 전 재무이사였고 관자놀이에는 품위 있는 백발이,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금목걸이를 두른 졸부가 아니라 박경리의 소설을 읽고 좋은 위스키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지적인 남자였다. 박수진 사장님이시죠? 그는 강연 중간 쉬는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물었다. 사장님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 혼자서 그런 기업을 일구셨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되나요? 내가 웃으며 받아쳤다. 물론 됩니다. 다만 그렇게 결심하는 분이 드물죠. 그는 2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존중을 담아 구애했다. 내 돈을 넘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꽃을 보낼 때도 길거리 가판대의 촌스러운 장미가 아니라 고급 플라워 샵에 세련된 백합이나 작약을 보냈다. 한 번은 화분에 담긴 난초를 보냈는데 그 난초는 우리 집 창가에서 5년 동안 꽃을 피웠다. 우리는 부산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으며 낙동강 변을 산책했다. 그리고 내가 공장 이야기, 납품업체와의 어려움,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자야. 수진 씨, 그는 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며 말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저는 쉬는 법을 몰라요. 강훈 씨, 나는 웃었다.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믿어. 내가 49이 되던 해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나는 혼전 계약서를 고집했다. 홍민식 변호사는 모든 조항을 검토하며 회사와 주요 부동산을 보호하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는 조심성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해운대 힐스라는 고급 주택단지에 40억 원짜리 집을 공동 명의로 샀다.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에 공동 계좌를 개설했다. 두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2채를 더 구입했다. 강훈 씨가 가게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당신 머리 아프지 않게. 수진 그 말을 듣고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한 푼 한 푼을 통제하며 살아온 세월 끝에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싶었다. 15년은 꿈처럼 지나갔다. 평온한 노년을 함께할 든든한 남자가 곁에 있는 따뜻하고 좋은 꿈이었다. 준서조차 그를 다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현이는 남편과 함께 가족 저녁 식사에 찾아왔다. 우리는 다 함께 명절을 보냈다. 강훈 씨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완벽한 황혼의 사랑.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사랑과 동반자 관계라고 믿었던 것이 그에게는 15년간의 투자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2024년 3월, 강훈 씨가 서류 폴더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연습한 듯한 걱정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수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는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을에 사용하던 특별한 톤으로 말했다. 우리 일들을 좀 정리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나이에는 그게 현명한 거야? 나는 돋보기를 벗고 잡지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데?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위임장, 수정된 유언장, 그리고 세금 최적화를 위한 서류 몇 가지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사랑 약속 잡아놨어. 내일 오실 거야? 법무사는 도장과 서류 가방을 든 중후한 여성이었고 각 항목을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설명하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다. 광범위한 권한을 포함한 위임장, 의료행위 동의서, 계좌 접근 승인서. 나는 강훈 씨가 가리키는 곳마다 서명했고 그 서류들 사이에 증여 계약서가 끼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해운대 힐스의 우리 집을 그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바로 그 계약서였다. 그래, 잘했어. 여보, 그가 나중에 내게 녹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야? 4월에는 아들 준서와 며느리 유라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롭스의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다. 준서는 집안 배선을 점검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낡았으니까 이 차를 마시면서 그는 슬쩍 제안했다. 엄마, 이제 공장 파시는 건 어때요? 얼마나 더 일하시려고요? 이제 64시시잖아요. 자신을 위해 사실 때도 됐어요. 공장은 내 인생이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팔아.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유라가 기름 바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혈압, 심장, 그 연세의 스트레스는 위험해요. 저희가 다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한편 딸 지현이는 스파에서 여자들만의 파티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친구가 우연을 가장해 기장군에 있는 고요한 쉼터라는 고급 요양원을 언급했다. 5성급 요양원 같은 곳이래요. 의사들도 바로 옆에 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거기서 지내셨는데 극찬하셨어요. 5월에 강훈 씨는 서태준 박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자고 고집했다. 나이 관련 문제 전문이래. 지인이 추천해줬어. 그냥 마음 편하자고 가보는 거야? 흰 가운을 입은 점잖은 인상의 서태준 박사는 기억력, 방향 감각 상실, 기분 변화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며 수첩에 의미심장한 메모를 했다. 나는 모든 인지 기능 테스트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통과했지만 그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은 건가요? 내가 물었다. 두고 봐야죠.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자동차 열쇠가 내가 분명히 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강훈 씨가 말했다는 병원 예약들. 나는 그런 예약을 한 기억이 없었다. 별장 수리에 대한 대화들. 그런 대화는 없었다. 강훈 씨, 우리 담장 페인트 칠에 대해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저녁 식사 중에 이 일을 제기했다. 했었어. 수진, 지난주에 당신이 하늘색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그는 눈에 옅은 걱정을 담아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말 기억 안 나? 한 번은 그의 옛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렸던 일, 현지 의사를 찾아갔던 일, 서귀포 시장에서 있었던 웃긴 일.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었다. 여보, 그런 일 없었어요. 내가 말하자 속에서 무언가 불쾌한 것이 꿈틀거렸다. 그의 친구들은 서로 이해한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럴 수 있죠. 사장님 그들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동정적으로 말했다. 나이가 드시면 어쩌겠어요. 강훈 씨가 보호자처럼 내 손을 쓰다듬었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7월에 그는 상속문제 전문가라며 마른 체구의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얇은 태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남자였다. 그냥 유언장만 갱신하는 거야. 수진 강훈 씨가 저녁 햇살이 쏟아지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형식적인 거니까? 심각한 거 아니야. 나는 남편이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기에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나는 내 기억력을 의심하는데 너무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족이 나이든 어머니를 돌보듯 단지 나를 걱정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너무나 믿고 싶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야 그것이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임대용 아파트 2채에 대한 증여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8월은 무더웠고
거의 매일 저녁 부산을 덮치는 뇌우가 지나간 뒤에는 후텁지근한 습기와 정원에서 올라오는 젖은 흙의 무거운 냄새가 남았다. 나는 내 자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방 한가운데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며 멈춰 서는 일이 잦아졌다. 유의를 헷갈렸고 잡지에 같은 페이지를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다시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치매에 대해 말하는 TV 속 의사들이 옳은 걸까? 의미심장한 메모를 하던 서태준 박사가 나에게서 나조차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 수진, 또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었네. 강훈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이번 주 들어 3번째로 밸브를 잠그며 나무라듯 말했다. 난 켠 기억이 없는데. 켰어, 여보. 주전자 올려놓고 정원으로 나갔잖아. 내가 창문으로 봤어. 나는 주전자를 들었던 순간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무서운 공백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공장 일은 좀 쉬는 게 어때? 그가 저녁 식사 때 내게 샐러드를 덜어주며 제안했다. 몇 년 동안 휴가도 없이 일했잖아. 몸이 쇠도 아니고. 나 괜찮아요. 강훈 씨. 물론 괜찮지. 하지만 왜 무리를 해? 훌륭한 부하 직원들도 있잖아. 이제 좀 내려놔.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답지 않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건강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다. 지현이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여 손주들 사진을 보내왔다. 유라는 남편을 통해 기억력과 혈관에 좋다는 약초를 전해주었고 강훈 씨는 매일 아침 평소 마시던 녹차 대신 그것을 다려주었다. 나는 그 씁쓸한 탕약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렇게 자상한 가족이 있다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든 노인이 자식들에게서 이런 관심을 받는 건 아니니까. 8월 말에 이르자 이상한 일들은 더욱 잦아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동실에서 냉동체리 봉지와 만두통 사이에 끼어있는 내 돋보기를 발견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을까? 나는 어젯밤 침실에서 책을 읽고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나. 강훈 씨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는 너무나 다정한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내게 보여주었고 나는 수치심에 거의 울 뻔했다. 그럴 수 있어. 수진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괜찮아. 그냥 좀 더 쉬어야 해. 요양원에 가보는 건 어때? 기장군에 아주 멋진 곳이 있는데. 난 요양원 같은데 가기 싫어요. 집이 좋아요. 알았어, 여보. 당신 좋을 대로 해. 한편 내가 훨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훈 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에 5천만 원씩 소액으로 내 계좌에서 다른 은행에 있는 그의 비밀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었다. 8월 말까지 모인 돈은 1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서태준 박사는 이미 자신의 인맥을 통해 지방정신병원에서 필요한 법정신의학 감정서, 즉 법원이 사람을 금치산자로 선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쓰고 있었다. 9월은 맑고 황금빛이며 기만적으로 따뜻한 가을 날씨로 시작되었다. 토요일, 우리는 강훈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달맞이길에 있는 옛기와집 식당에 모였다. 벨벳 커튼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별실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 샹들리에는 하얀 식탁보 위에 무지갯빛 반점을 드리웠다. 준서는 유라와 함께, 지현이는 남편 동욱과 함께 왔고 모두가 너무나 즐겁고 다정해서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따뜻해졌다. 강훈 아버님을 위하여 준서가 잔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아들처럼 따뜻하게 들렸다.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을 위해? 뭘 이런 걸 다. 강훈 씨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너희가 날 받아준 거지? 받아들였고 후회 안 해요. 지현이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렇죠, 엄마. 그럼, 딸아. 밤 10시가 되자 혈압이 오르고 관자놀이가 익숙한 둔통으로 조여왔다.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녔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불렀다. 가족들은 나 없이 축하를 계속하도록 남겨두고 강훈 씨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재킷을 걸치는 것을 도와주었다. 갈 수 있겠어?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아이들이랑 있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차를 타고 이미 해운대 힐스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핸드백을 식당 별실 옷걸이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서류, 집 열쇠, 돈이 들어 있었다. 기사님은 말없이 차를 돌렸다. 내가 돌아왔을 때 식당의 메인 홀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주방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직원용 문을 두드렸고
최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웨이트리스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 테이블을 서빙했던 바로 그 아가씨였다.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마른 체구의 여성이었다. 박수진 사장님이 그녀가 속삭였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문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죠? 내 핸드백이. 핸드백은 여기 안전하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식은 기름과 세제 냄새가 나는 주방을 지나 CCTV 모니터가 있는 작은 관리자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벽에 걸린 한 스크린에는 조금 전 내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그 별실의 정지된 화면이 보였다. 사장님이 떠나신 순간으로 되감아 놨어요. 은영 씨가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보세요.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훈 씨가 위스키 잔을 들었고 내가 15년 동안 매일 아침 입맞추던 바로 그 얼굴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자, 이제 늙은이는 갔으니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고. 목소리는 그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익숙했던 부드러움의 그림자조차 없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서류는 다 서명받았어요. 준서가 접시를 밀어내며 물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집, 아파트, 위임장. 서 박사가 정신병원 전문가들이랑 다 해결했어. 감정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야. 그거 나오면 바로 금치산자 선고 신청하는 거지. 유라가 성공적인 농담에 웃듯이 명랑하고 즐겁게 웃었다.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보지도 않고 다 서명하더라고요. 멍청한 늙은이, 내 며느리가 내게 치즈케이크를 가져다주고 내 혈압을 걱정해주던 바로 그 애가 15년 동안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지. 강훈 씨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위스키 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다. 젠장, 그 여자의 김치찌개랑 지긋지긋한 공장 얘기에 얼마나 신물이 났는지. 하지만 곧 다 보상받을 거야. 세리 씨가 벌써 제주도에 우리 살 아파트 받았어. 준서가 잔을 들었다. 정신병원 아늑한 병실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친히 후원해 주실 어머니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히고 웃었다. 지현이, 준서, 유라, 동욱, 강훈 씨, 내가 평생을 바친 내 모든 가족이. 나는 스크린을 보며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90년대에 살아남고 사업을 일으키고 아이들과 공장을 내 어깨에 짊어졌던 바로 그 강인함이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깊어 눈물의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은영 씨가 눈을 내리깔았고 나는 그녀의 속눈썹에 맺힌 물기를 보았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의부사버지와 의부도빠 때문에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셨어요. 정신병원 감정사를 매수하고 법원을 통과시켰죠. 어머니는 기장군 외곽의 요양원에 보내졌어요. 8인실에 출도 금지되고 전화도 없었어요. 한 번은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몰래 전화해서 울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셨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죠. 유감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가 침을 삼켰다. 마치 모든 걸 다시 겪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무언가 할 수 있었죠. 그녀는 내게 작고 검은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녹화 파일 사본이에요. 받으시고 조심하세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다. 강훈 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의 곧 있을 승리를 축하하고 있겠지? 새벽 3시. 나는 이제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집의 거실에 앉아 지난 6개월을 되짚어 보았다. 모든 사건이 불길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냉동실의 돋보기, 제자리에 없는 열쇠, 없었던 대화들, 내가 잊어버렸다는 제주도 여행. 이 모든 것이 내 쇠퇴하는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었다. 새벽 6시, 강훈 씨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세금이라고 적힌 폴더 뒤에서 다른 폴더가 나왔고 그 안의 서류들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등기부등본. 집은 3개월 전에 강훈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증여계약서에 있는 내 서명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세금 관련 서류 중 하나였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 2채도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다. 하나는 강훈 씨에게, 다른 하나는 준서에게. 서태준 박사의 진단서는
아직 예비 단계였고 법원 감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유한 쉼터 요양원과의 계약서, 월 320만 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강훈 씨가 서명했다. 그리고 손으로 쓴 계획서, 그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9월 20일 법원에 신청서 제출, 10월 1일 지방병원에서 감정, 11월 15일 세리 씨와 결혼. 폴더 맨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강훈 씨가 40대쯤으로 보이는 화려한 금발 여성과 함께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강변에서, 그리고 반지를 고르고 있는 보석상에서. 사진 한 장의 뒷면에는 여성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훈 씨와 세리, 부산, 2024년 6월. 나는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아침 7시 홍민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2시 나는 그의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고 그는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졌다. 박 사장님, 이건 범죄 공모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문서 위조, 불법 감금 미수, 각자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들이 매 순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법무사에게 갑시다. 강훈 씨에게 주었던 모든 위임장을 취소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장님의 권리입니다.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내일 제가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증여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사장님께서 기망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녹화 파일과 서류들이 있으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장님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동결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피해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며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홍 변호사님. 전 30년 동안 강철 같은 여성 사업가 역할을 해왔어요. 이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해운대 힐스 정문에서 은영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강훈 씨는 외출 중이었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찾은 게 있어요. 그녀가 인쇄물을 꺼내며 말했다. 경찰의 아는 분을 통해 사진 속 여자를 조회해봤어요. 윤세리. 7년 전 대구에서 노인 상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기자들은 최소 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썼더군요. 그녀는 다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4년 전 포항에서 수협조합장과 결혼했어요. 그는 결혼 5개월 만에 신부전으로 사망했고 그녀가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제 생각에 강훈 씨가 주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세리가 그를 찾아내서 구워 삶고 가르친 거죠. 그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낯선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26살의 아가씨를 보았다. 그리고 굶주렸던 90년대에 먹을 것을 아껴가며 키우고 피멍이 들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냈던 내 인생을 바친 내 친자식들보다 이 아가씨에게서 더 큰 충직함과 정직함을 보았다. 은영 씨, 내가 말했다. 제안할 게 있어요. 우선 이 짐승들을 폭로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줄게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어쩌면 그 이상의 것도요.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것이 스쳤다. 직장과 평판,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걸고 내게 그 녹화 파일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처음이었다. 동의해요. 박수진 사장님. 뭘 해야 할지만 말씀해주세요. 우선 이제 존댓말은 그만해요. 우린 이제 한 배를 탔어. 은영아, 같이 노를 저어야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냥 수진 씨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게 더 편하면 수진 이모라고 부르던가. 공장 직원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녀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수줍게 미소 지었다. 나는 문득 이 아이가 오랫동안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우리 집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부가 아니라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듯 조각조각.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영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떠났고 할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다. 의붓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어머니의 아파트, 저축, 심지어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었던 낡은 모닝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은영 씨는 2년 동안 소송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패소했다. 옛 기와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법학과 야간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푼돈을 모으고 있었다. 사장님 테이블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가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마치 제가 다시 요양원 창가에 서 있고 엄마가 창살 너머로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훈 씨가 또 다른 업무 회의에 나간 사이 나는 이제 그가 정확히 누구를 만나러 어느 아파트에 갔는지 알고 있었다. 은영 씨가 보안 시스템 설치 전문가인 척 해운대 힐스로 왔다. 나는 경비원에게 캡스에서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통과했다. 우리 동네 집 절반은 카메라와 센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가장 큰 위험이 자신들과 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조차 안전하다고 느끼길 좋아한다. 2시간 동안 우리는 거실, 강훈 씨의 서재, 그리고 침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은영 씨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었다. 이 버튼이 녹음이에요. 그녀가 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중요한 대화 전에 누르시고 끝나면 다시 눌러서 멈추세요. 모든 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니까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부서져도 녹음 파일은 남아요. 어떤 컴퓨터에서든 접근할 수 있고요. 정말 스파이 같네.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가 바로 스파이예요. 자기 집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가장 친한 친구든 특히 서두르게 하거나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말할 때는 한 줄 한 줄 다 읽고 자신을 위해 사본을 만들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가르쳐주네. 은영아.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정부 24를 통하면 무료고 5분이면 돼요. 본인 모르게 무언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가세요. 저녁에 강훈 씨가 돌아왔다. 그에게서는 또다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늘 쓰던 샤넬 향수와는 전혀 다른 제스민 향이 섞인 달콤한 냄새였다. 나는 평소처럼 그를 맞았고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우리 정원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와 바질로 만든 샐러드로 저녁상을 차렸다. 우리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속초에서 함께 샀던 바로 그 찻잔 세트에 녹차를 따랐다. 식탁에서 그는 세금 최적화를 위한 마지막 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서류 가방에서 익숙한 법무사 사무소의 로고가 박힌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수진. 그럼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간단한 거야. 내가 다 확인했어. 나는 서류를 들고 돋보기를 썼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내게 떠넘겨진 것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 모든 단어, 모든 조항, 작은 글씨로 된 모든 각주까지. 수진 텍스타일의 내 지분 매각 동의서.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관의 마지막 못이었다. 강훈 씨.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리 그냥 이 집을 파는 건 어때요? 어차피 이제 당신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봄에 당신이 설명했던 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나는 그의 눈에서 순간적인 공황을 보았다. 30년간의 사업 경험은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얼굴을 잘 읽게 가르쳐 주었다. 동공이 확장되었고 찻잔을 쥔 손가락이 떨렸으며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 무슨 소리야. 내 명의라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약간 높고 빨랐다. 왜요? 강훈 씨, 봄에 우리가 그 서류들에 서명할 때 세금 최적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수진. 그건 전혀 다른 서류들이었어. 당신 피곤한가 보네. 그런가 봐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나는 순순히 동의하며 시선을 내렸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늙어가나 봐. 그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한다며 문을 굳게 닫고 서재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 채 수화기에 속삭이는 모습.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세리 씨, 서둘러야겠어. 서 박사한테 전화해서 병원 쪽 사람들 압박하라고 해. 그래, 당장. 내일. 늦어도 내일. 다음 날 홍민식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녹화 영상을 보았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는 부산의 영원한 차들과 버스들의 소음이 들렸고
두 블록 떨어진 자갈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갓 잡은 생선과 싱싱한 해산물을 외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들이 제 무덤을 팠군요. 박 사장님, 그가 백발의 머리를 저으며 안경을 벗어 스웨이드 천으로 닦았다. 김 수사관이 이미 형사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저와는 90년대 법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고 기업 사냥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함께 일했죠. 정직한 사람이니 사건을 덮지 않을 겁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사관은 강훈 씨의 비밀 계좌, 내 돈이 흘러들어간 바로 그 KB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렸다. 나는 직접 법무사를 찾아가 모든 위임장을 취소했고 그 후 수사관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독립적인 정신감정을 받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완전한 책임 능력, 치매의 징후 없음. 증여계약에 대해 홍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복경찰들은 이미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체포되길 원해요. 내가 수사관에게 말했다. 그들이 나의 미래의 죽음을 축하했던 바로 그곳, 바로 그 별실에서요. 김 수사관은 60대쯤으로 보이는 슬픈 인상의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시선을 가진 그는 나를 오랫동안 하지만 이해한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물론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박수진 사장님,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금요일 저녁, 나는 가장 아끼는 체리색 드레스를 입었다. 강훈 씨가 항상 칭찬하며 내 눈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2003년 공장에서 처음으로 정말 큰 수익을 냈을 때 산사파이어 금 귀걸이를 한 바로 그 옷이었다. 만약 내 적들의 몰락을 목격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나는 부산 아즈메의 위엄을 가지고 그것을 해낼 것이다. 은영 씨가 옛기와 집에 바로 그 별실을 예약했다. 식당 매니저는 프로젝터를 준비했고 벨벳 벽지 너머 옆방에서는 6명의 형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가족은 축제처럼 모두 모였다. 준서와 유라. 유라는 돌체 앤 가바나의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도 부유한 상속녀 역할을 이미 연습하며 거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듯했다. 지현이와 남편 동욱. 그는 긴장한 듯 보였고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술을 많이 마셨다. 강훈 씨는 만족스럽고 편안해 보였으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심지어 유난히 다정하게 굴며 내 손을 쓰다듬고 여보, 내 기쁨이라고 불렀다. 엄마, 그 공장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준서가 요리가 바뀌는 사이에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있잖니, 아들아.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문가에 서 있던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별실에 불이 꺼지고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졌다. 하얀 스크린에는 2주 전 그 저녁 식사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모든 단어, 모든 웃음, 모든 계획의 세부 사항, 정신병원에 있을 엄마를 위한 준서의 건배사와 15년 동안 내 김치찌개에 신물이 났다는 강훈 씨의 말까지. 나는 식탁에 앉은 얼굴들이 잿빛으로 변하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다. 강훈 씨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었다. 준서는 너무 갑자기 일어서다가 와인잔을 엎었다. 엄마,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 내가 말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영상이 끝나자 별실 문이 활짝 열리고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조용하고 사무적으로 수갑을 준비한 채 그들은 권리를 고지하고 손목에 차가운 금속을 채웠다. 유라는 비싼 마스카라를 뺨에 번지게 하며 울면서 직원 실수예요. 다 실수라고요 라고 반복했다. 지현이는 엄마,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강훈 씨는 침묵했다. 단지 턱 근육만 굳어졌고 15년 동안 거짓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은 낯설고 잊을 적이 되었다. 박수진, 당신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끌려가면서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약속하지? 그럴 것 같지 않네요. 강훈 씨 오랜만에 그런 생각 안 드네요. 윤세리는 그날 저녁 낙동강 변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급하게 여행 가방을 싸려 했지만 늦었다. 서태준 박사는 다음 날 아침 그가 막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그의 개인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부산 지역 뉴스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자신의 가족에 의해 거의 파멸될 뻔한 여성 기업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백 통의 격려와 편지가 언론사로 쇄도했다.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강훈 씨는 징역 7년, 준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라는 징역 4년을, 지현이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태준 박사는 평생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허위 감정서 작성 혐의로 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윤세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끔찍한 결과가 드러났다. 그녀의 포항 남편 시신을 부검한 결과 조직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는 신부전을 가장하여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독살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그것도 관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구치소에 있는 준서에게 면회를 갔다.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눈에서 후회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었나 보다. 그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유리창 너머 나를 보았다. 마치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를 배신한 것처럼. 엄마 탓이야, 그가 말했다. 평생 공장뿐이었잖아.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썼잖아. 우리는 엄마 사업에 그냥 부속품 같은 거였어. 그는 뉘우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수치심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서서 나왔다. 다시는 그에게 면회 가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그가 출소했을 때도 어떤 문은 영원히 닫히는 법이다. 6개월 후 부산이 이미 만개한 라일락과 아카시아로 뒤덮이고 낙동강 위로 첫 제비들이 맴돌던 따뜻한 4월의 아침. 나는 해운대 힐스에 있는 내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법원은 내가 거래의 본질에 대해 기망당했기 때문에 징역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내 옆에는 이제 웨이트리스 유니폼이 아닌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은영 씨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 공장 인사과에서 일하며 내 지원으로 법학과를 마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수진 이모, 그녀가 말했다. 어제 기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비슷한 사연이래요. 손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할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한대요. 도와줄 수 없냐고, 조언이라도 좋으니. 뉴스에서 이모 이야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번호 좀 줘. 내가 대답했다. 오늘 전화해볼게. 그리고 홍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내 비용으로 상담 시간 좀 내달라고 해.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예요. 그럼 4번째로 돕는 거지? 뭐 대수라고. 은영 씨가 미소 지었고 나는 문득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깨가 펴지고 시선이 자신감 있어졌다. 목소리에 단단함이 생겼다. 4년 전 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소녀가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모, 인터넷에서 이모를 부산의 네메시스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이모 이야기로 팬페이지도 생겼대요. 그건 또 무슨 괴물이니? 네메시스요. 복수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어이구, 여신이라니. 나는 그냥 성격 강하고 재봉틀 좀 다룰 줄 아는 늙은 부산 아지매인 줄 알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아지매이면서 여신일 수도 있죠. 이모는 해내고 계시잖아요. 어디선가 아래 동네에서 전직 오페라 가수이자 지금은 장군 같은 풍모를 지닌 무서운 은퇴자인 이웃집 할머니가 그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한 퍼그 아라미를 산책시키며 남의 재산에 대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큰 소리로 꾸짖고 있었다. 아람아, 당장 내려놔. 그건 내 슬리퍼가 아니야. 12동 박 선생님 슬리퍼잖아. 온 동네에 망신 좀 그만 시켜. 너 다이어트 시킬 거야. 퍼그는 모욕당한 순수함의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입에서 슬리퍼를 놓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터무니없고 우습고 평범하고 진짜 인생이.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박수진 사장님, 저 기장의 이정숙입니다. 은영 씨가 번호를 줬어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기댈 곳이 없어서요. 말씀하세요. 이정숙 씨, 내가 말했다. 듣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좋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남편 민호와 첫 결혼기념일에 마셨던 바로 그 위스키였다. 모든 일이 있기 전, 아이들도, 공장도, 배신도 있기 전에,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다. 낙동강 너머의 노을은 혁명과 수탈,
굶주림과 전쟁을 모두 겪고도 결코 부러지거나 휘지 않았던 내 할머니의 아궁이 속 숯불처럼 진홍빛과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65살에 나는 아마 훨씬 더 일찍 깨달았어야 할 간단한 진실을 깨달았다. 가족이란 당신의 성을 쓰거나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이란 세상이 무너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식당에서 일하던 26살의 웨이트리스,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잃고 낯선 노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최은영은 내가 거의 40년의 인생을 바친 친자식들보다 내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당신을 단지 먹잇감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내 친자식들에게 산채로 묻히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낙동강은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후에도 그럴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위험있게 남해로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강변 위에서 울부짖었다. 해안가를 따라 첫 여름 야외 테이블들이 시원한 맥주와 뜨거운 조개구이를 내놓으며 문을 열고 있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꿀처럼 단 대저 토마토, 달콤한 복숭아, 수박, 맛은 내가 보장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인생, 시끄럽고 향기롭고 슬픔과 기쁨, 배신과 충실함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그 부산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